안녕하세요. 네, 족부TV 서상규입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힘줄 중에 제일 유명한 힘줄 아킬레스건인데요. 아킬레스건의 파열과 아킬레스건의 염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하고 염증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고 치료도 다르고요. 일단 아킬레스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로 많이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202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CIOS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영문학회지 이제 SCI 논문인데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일반적인 아킬레스건의 파열에 대한 논문들은 대부분 치료 결과를 분석해서 서로 비교를 한 거라든가 또 뭐 재활 운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어떻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데 이 논문은 리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논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여러 논문 나오는 걸 다 정리를 해서 아킬레스건의 파열의 어떤 치료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재활을 어떻게 하는지, 재활의 프로토콜은 어떤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실은 어떤 걸 쓰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술을 한 논문이고요. 2020년 불과 5년 전에 쓴 논문인데 다른 논문들에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돼서 거의 수십 건 이제 다른 저널에 인용이 돼서 인용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그런 논문입니다. 여기 나왔던 내용들을 오늘 자세히 좀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킬레스건은 먼저 이제 단어를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표준어를 담당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표준 전문 용어. 여기다 아킬레스건을 쳐봤어요. 쳐봤더니 뭐라고 하냐? 치명적인 약점이다. 우리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왜 치명적이냐 하면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센 힘줄입니다. 뒤꿈치에 만져지죠. 뒤에 만져보면 만져지는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고요.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뒤꿈치에 뼈에 붙게 됩니다. 이걸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비복근보다 더 안쪽에 있어요. 비복근은 우리 씨름 선수들이 뒤에서 딱 하고 만져지는 그 굵은 근육이 바로 비복근이고요. 안쪽 바깥쪽 두 개가 있죠. 그게 두 개가 만져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내려오면서 이 세 개의 근육, 그러니까 비복근 두 개와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내려오면서 만나면서 뼈에 붙는데 뼈에 붙을 때는 이런 빨갛게 된 근육으로 붙을 수가 없고 힘줄로 바뀌어서 붙거든요. 띠로 생긴 힘줄로 바뀌어서 붙고 그게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내려와서 뒤꿈치에 붙을 때 아킬레스건으로 바뀌어서 붙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린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기 이 아이가 아킬레스죠. 아킬레스고 강이 뭐 불사신을 만드는 강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강한 전사로 키우려고 이 아이를 이제 물에다 어릴 때 담궜다가 빼죠. 잘 아시는 신화죠. 이 잡고 있던 이 뒤꿈치만 물에 담궈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인 약점이 됐고 트로이 목마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스가 화살을 이 뒤꿈치 아킬레스에 맞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그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약점, 지금도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때하고 느낌은 조금 달라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그리스 신화 당시는 뭐 기원 전인데 이때 당시에 그때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보면 지금 아킬레스건 파열이 뭐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당시에 아마 병원이 없고 할 때 발목 골절이 생기면 통증도 심하고 하지만 뼈가 어떻게든 붙긴 붙었을 거예요. 어긋나서 붙거나 그러면 관절염도 생기고 그럼 계속 아프기는 한데 뛰어다닐 수는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막 사자나 호랑이가 잡으러 온다. 아파도 죽어라 뛸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킬레스건 파열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아킬레스건은 텐션, 긴장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파열되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서 붙게 되거든요. 아니면 안 붙거나. 그럼 발목이 위로 헷가닥 제껴지는 거예요. 젖혀지면 뭐가 되냐. 걸을 수가 없어요. 땅을 차는 힘을 줄 수 있어요. 아프지는 않은데 땅을 차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그리스 시대나 옛날에는 뭔가 동물을 피하고 수렵 생활을 하려면 뛰고 달려야 되는데 골절이 되거나 이런 건 아파도 뛸 수는 있는데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아킬레스건은 파열이 돼서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늘어나서 붙게 되고 늘어나서 붙은 건 땅을 차는 힘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아킬레스건 치료에 제일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긴장도 텐션을 얼마나 잘 유지시켜 주느냐 늘어나지 않고 탱탱하게 잘 붙이느냐 그게 제일 모든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치료의 관건입니다. 힘줄이라는 건 고무줄 같은 거고, 늘어나 있는 고무줄은 우리 몸에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특히나 그게 땅을 디디는 발목에 있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 버리면 땅을 제대로 찰 수가 없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아마 치명적인 약점으로 분류됐던 게 그런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킬레스건 치료를 할 때 텐션을 어떻게 주는가 하는 거는 이런 붕어빵 굽는 틀에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붕어빵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은 붕어빵 틀에 넣으면 작은 게 나오고, 큰 데 넣으면 큰 게 나오고, 국화빵 틀에 넣으면 국화빵이 나오고, 사실 같은 재료죠. 어떤 틀을 어떻게 만드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인 경우도 봉합을 잘 하고 나서 얼마나 재활 프로토콜을 잘 따라서 각도를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만들어 주느냐가 붕어빵 틀을 잘 만들어 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이 엄청 중요하다. 재활 프로토콜을 잘 못 지키면 치료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킬레스건은 뼈의 골절과 좀 다른 힘줄이고, 이런 틀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는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강의를 쭉 같이 그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열 말고 건염은 아킬레스건 파열하고 좀 다르죠. 염증이 생긴 거고 파열은 터져버린 거고, 건염이 생기는 거는 내재적인 요인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내재적인 요인이라 하면 아킬레스건이 좀 짧다든가 뭐 통풍이 있다든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발 모양이 평발이 있다든가 요족이 있다든가 그런 변형 때문에 아킬레스건 자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게 건염이 잘 생길 수 있는 내재적인 요인이고, 외적인 요인은 외부에서 뭐 손상이 있거나 다치거나, 주로는 외적인 아킬레스 건염의 외적인 요인은 과사용입니다. 과사용. 많이 쓰는 건 뛰고 달리고를 많이 하는 거죠. 요즘 마라톤 그 러닝이 완전히 붐이잖아요. 러닝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그게 바로 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존에 뭐 평발이나 요족이나 이런 발 변형이 있는 내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마라톤을 많이 하게 되면 외적인 요인이 더해지면 특히 아킬레스 건염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치료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뒤꿈치가 땡기고 종아리가 땡기고 뒤꿈치가 아프고, 뭐 증상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스건이 있는 위치 요 뒤쪽은요, 우리가 발목 앞쪽이나 중간 부분 는 힘줄들이 여러 다발이 내려가요. 여러 다발이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있으면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킬레스건은 뒤에 큰 아킬레스건 하나밖에 없어요. 북저근이라고 하는 가늘고 작은 힘줄이 옆에 하나 지나가긴 하는데 사실상 퇴화된 힘줄이고 역할이 별로 없고 검사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꿈치 좀 만져주는 뒤꿈치가 아프고 땡기고 하면 그냥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증상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 이 건염을 방치를 하면 아킬레스건 파열이 생기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서 다치는 경우도 있으나, 갑자기 뭐 피벗을 하거나 갑자기 체중 이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큰 힘이 아닌데도 탁 터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게, 그런 경우는 이런 환자분들이 기존의 아킬레스건의 파열 이전에 아킬레스 건염이 방치가 되면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봉합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염을 잘 치료를 하는 게 아킬레스건 파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킬레스 건염을 치료를 잘 해야 되고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아킬레스 건염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은 결국은 뭐 이게 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많이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과사용이라고 하고 휴식을 취하는 건데, 일단 아킬레스건 쪽에 건염이 생겨서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하고 활동을 좀 줄이는 게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는 일단 안 쓰면서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초기에는. 그런데 계속 쓰면서 다른 치료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잘 안 돼요. 이번에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뭐 제가 하진 않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가 아킬레스 건염 생긴 분들은 계속 마라톤 하실 거냐 말 거냐 물어봐요. 사실은 안 하면은 치료가 심플한데 계속 마라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 조절을 좀 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무리가 되는 것보다는 좀 운동하셨다 쉬었다 하면서 중간에 아킬레스건의 부담감, 부하를 좀 줄여서 아킬레스건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짬짬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요. 똑같이 뛰고 걸어야 된다면 그래도 굽이 좀 있는 신발, 우리가 보통 아치 커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일반적으로 뭐 족저근막염, 평발, 또 관절염 뭐 다양한 경우에 아치 커버가 도움이 됩니다. 깔창이 좋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아킬레스 건염에서는요, 이 아치 커버보다는 뒷굽을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뒷굽을 이렇게 들어주면 아킬레스건이 조금 압박을 위로 받으면서 탱탱하게 당겨지는 힘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염에 대한 깔창은 아치 커버도 되면 좋죠. 아치 커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뒷굽을 약 2-3cm 정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요새 뮬 신발이라고 그래서 뒷굽이 좀 높으면서 뒤가 트여 있는 그런 게
아킬레스건 자극도 안 되고 굽이 좀 높여지니까 똑같은 활동을 해도 무리가 안 되는 제일 좋은 그런 신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깔창을 잘 맞추는 거는 발 치료에 되게 중요한데, 특히 아킬레스 건염에서는 마취 커버도 중요하지만 뒷굽이 좀 있는 걸 반드시 신어야 된다. 이건 언제도 해야 되냐? 실내에서도 꼭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도 굽이 좀 있는 그런 슬리퍼를 신어야 되고, 예방 운동은 러닝이나 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걸 충분히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아킬레스건 운동을 어디에 하고 있는 걸까요? 왼발 여기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구를 사가지고, 이런 거는 보통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은 1, 2만 원이면 사거든요. 이런 걸 해서 이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 스트레칭 많이 하라고 하면은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구 사서 좀 하라고 하면 좀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기구를 해가지고 꼭 벽에 기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벽에 안 기대면 뒤로 넘어질 수 있어서 기대고, 이런 기구 독서대처럼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낮은 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리는 스트레칭 하고, 벽을 잡고 하는 이런 스트레칭도 있죠. 벽 잡고 오른쪽 무릎을 내리면 왼쪽이 스트레칭이 되는데, 이때 발끝은 반드시 정면을 둬야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잘 되고, 두 가지 이런 동작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반드시 무릎을 펴고 있어야 된다. 무릎을 굽히는 순간 아킬레스건은 스트레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스로 내려가는 근육, 아까 뭐가 있었죠?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 있었죠. 가자미근은 이 종아리에만 근육이 있는데, 비복근은 종아리 무릎 위쪽에서 근육이 출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되려면 무릎을 펴줘야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동작 모두 무릎을 잘 펴주는 게 아킬레스 스트레칭에 제일 중요하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시무시하죠. 그냥 파열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흐물흐물해졌고, 조직이, 요거는 이제 수술해서 봉합을 시켜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급성 아킬레스건에 파열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의 진단은요, 사실 진단을 MRI 찍고 초음파 찍고 하는데, 그냥 딱 와서 보면 진단 어렵지 않아요. 엎드린 자세로 엎드려서 무릎을 이렇게 올려보면 요거는 정상이고, 요거는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이 된 거예요. 아킬레스건은 뒤꿈치에 있는 굉장히 질긴 텐션이 긴장도가 중요한 힘줄이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긴장도가 상당히 있는 힘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킬레스건이 잘 연결이 돼 있으면요, 이렇게 엎드려서 발목 이렇게 올렸을 때 각도 자체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탱탱하니까. 아킬레스건이 딱 고무줄처럼 딱 잡아주면은 얘는 한 20도, 30도 정도는 발바닥면 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정상인데, 똑같은 동작을 하면 반대쪽 발은 그냥 이렇게 90도가 되는, 이거는 여기 파열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MRI 같은 찍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단은 그냥 이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파열이 있으면 사실 MRI를 찍어도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터졌는데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파열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부분 파열이고 일부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 그냥 툭 쳐져 있으면 100% 파열이 다 된 거라고 진단을 내리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해보시면 돼. 눌러보면 파열된 부분은 보통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2cm 위쪽부터 약 8cm 위쪽, 요 사이에 파열이 대부분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혈관이, 혈액 공급이 그만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약해지는 부위가 요 부위가 되고, 파열된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딤플링이 약간 보조개처럼 쑥쑥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눌러집니다. 여기가 파열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MRI 초음파 같은 경우는 확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열 진단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봉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마 봉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만 수십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수십 가지 방법이 있고, 근데 저는 실을 반드시 녹는 실을 씁니다. 녹는 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예전부터 안 녹는 실을 썼어요. 비흡수성 봉합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비흡수성이 아니라 안 녹는 실. 안 녹는 실을 쓴 이유는 그만큼 아킬레스건을 이게 오랫동안 타이트하게 봉합을 한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녹는 실을 쓰면 진짜 말 그대로 안 녹는 거죠. 평생 안 녹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 지났는데도 안 녹고 있어. 그러면서 아킬레스 건염이 또 생기거나, 거꾸로 그 실 때문에 파열이 생기거나 염증이,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킬레스건 파열이 생긴 경우라도 실제로 녹는 실로 봉합을 잘 해서 이 봉합된 부분은 한 3, 4개월이 되면 자기 조직들로 붙습니다. 골절이 되더라도 골절된 부위는 골절로 나살 고정을 시켰다 해도 이 나살 고정한 걸로 평생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골절 부위가 자기들끼리 뼈가 자라서 붙을 때까지 나사가 역할을 하는 거고, 자기 뼈로 붙고 나면 이건 정상적인 원래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사는 그때부터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킬레스건 파열도 파열이 됐어도 봉합을 하고 3, 4개월이 지나면 자기들 조직끼리 붙어서 정상적인 조직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실의 역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실은, 보통 제가 쓰는 PDS라고 하는 녹는 실은 녹는 게 거의 5개월, 6개월 지나야 없어요. 녹는 게 빨리 녹는 게 아니고, 빨리 좀 녹는 실도 있고
녹는 실인데 늦게 녹는 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쓰는 PDS라고 하는 실은 조금 더 오랫동안 안 녹기 때문에 5, 6개월 정도는 흡수가 안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아킬레스건들이 충분히 자기들 조직으로 붙을 수 있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실 자체가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녹는 실을 썼을 때 걔가 남아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녹는 실을 쓰는 게 지금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 저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인데, 까맣게 보이지만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PDS라고 하는 실로 봉합을 시켜 놓은 거고, 실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녹는 실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합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래커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실을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동그랗게 돌려서 그 실이 딱딱 걸리게, 매듭처럼 걸리게 만들어서 실 하나를 쭉 이렇게 매듭을 지어 가지고 올라갔다가 크로스를 하고 다시 쭉 반대 매듭으로 내려와서 당겨 붙인 다음에 양쪽을 당겨 꼬매는 건데, 이렇게 꼬매는 크라코우 방식의 제일 장점은 이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좀 파열되면 흐물흐물한데요. 그냥 이렇게 여러 다발로 안 뜨고 한두 다발로 뜨면은 꼬매놓은 데가 탁 터져버리면 그걸로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실이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붙들어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봉합을 해주게 되고, 파라테논이라고 해서 아킬레스건의 혈액을 공급해주는 조직막이 있어요. 그거를 수술 끝나고 나서 그 주변 조직을 잘 당겨서 봉합을 시켜놔야 회복도 잘 되고 감염에도 굉장히 잘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파라테논을 잘 꼬매주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녹는 실을 쓴다. 그 다음에 크라코우 방법으로 짱짱하게 꼬매준다. 그 다음에 파라테논을 하는 아킬레스건 주변 조직을 같이 잘 봉합을 시켜준다. 그게 세 가지가 아킬레스건 파열에서는 중요한 시기를 할 수 있겠다. 물론 봉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봉합 방법은 아예 안 되냐? 그렇지는 않죠. 녹는 실 아니라 안 녹는 실 써도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이런 방법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없고 회복도 좀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감염 생기는 경우가 제일 골치 아파요. 아킬레스건 수술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녹는 실로 하는 거, 크라코우 방법, 파라테논이라는 주변 조직을 잘 봉합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술하고 감염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발생률이 1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높죠. 12.5%의 어떤 합병증이라는 거는 다른 수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경우는 1% 미만이고요. 많아봤자 1, 2% 정도고, 이제 수술하고 수술 부위 주변에 이제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피부 감염이 좀 생겨서 항생제를 조금 더 드셔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감염을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되니까요. 실제로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감염인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경우는 사실은 잘 없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고, 하지만 봉합술 후에 가장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바로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 절개를 할 때 뭐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테논이라는 주변 조직을 잘 꼬매고, 너무 이렇게 피부 쪽을 박리를 조금 세세하게 하지 말고 피부를 많이 보호를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감염 자체가 발생할 확률이 2.5% 적지는 않고 이렇게 심각한 감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이제 공저자로 썼던 논문인데, 감염이 되는 경우에 이게 보시면 감염이 돼가지고 이만큼 아킬레스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날라갔는데, 그래서 수술을 뭘 했냐면, 이런 경우는 힘줄 이식을 해야 되는데 힘줄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아킬레스건을 그냥 지저분한 아킬레스건을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제거를 하고 아무것도 없이, 조직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피부만 꼬매놨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처음에 감염이 돼 있으니까, 원래 아킬레스건이 없으면 뭘 하냐면 엄지발가락 장무지 굴곡근이라고 하는 엄지발가락 굽힌근을 떼와가지고 아킬레스건으로 이식을 시켜주는 게 원래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건 감염이 심해서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크고 연결을 도저히 시킬 수 없을 만큼 다 손상이 돼 있으면, 원래는 엄지발가락 힘줄근을 떼와서 아킬레스건 대용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해줘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감염이 되게 좀 심각했기 때문에 급성으로 아킬레스건을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 힘줄근을 떼와서 옮겨주면, 그러면 거기도 녹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감염이 조절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나중에 아킬레스건에 대한 재건술을 나중에 하자. 감염 조절이 되면, 균이 잡히면. 일단은 균 조절이 중요하니까
싹 제거를 하고 일단은 그냥 꼬매버리고 나중에 이제 염증이 균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면 몇 달 있다가 엄지발가락 힘줄근을 이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JBJS라고 하는 미국 정형외과 학회지 논문 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미국 정형외과 학회지인데 거기에 2016년도에 실렸던 거고, 이 논문 학회지는 굉장히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의사들이라면 다 실고 싶어하는 그런 논문인데 실제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실는 경우가 거의 잘 없을 정도로 귀한데, 여기에 쓰는 논문들은 대부분 최소 수백 개에서 수만 개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제출하는데 이 논문은 15명 가지고 저기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드문 경우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케이스를 모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없앴어요. 없애고 꼬매니까 당연히 뭐 염증 조절은 잘 됐겠죠. 잘 돼가지고 이제 쭉 봤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환자들 이제 염증 조절이 잘 됐어. 그래갖고 이제 엄지발가락 힘줄근을 이식을 합시다. 한 3, 4개월 뒤에 환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잘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잘 다니는데 왜 하냐.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염증이 있는 부분,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다 고름이 찬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여기 고름이 막 나오죠. 싹 긁어내고 제거를 한 다음에 한 3, 4개월 뒤에 MRI를 찍어봤더니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다 자라 있는 겁니다. 초음파를 찍어봐도 퀄리티가 원래 정상적인 쪽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다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거꾸로 느꼈던 게 이게 참 조직이라는 게 다 없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 감염된 조직을 억지로 붙이려고 꼬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감염 조직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긴 아킬레스건 말고 딴 게 없으니까 염증이 해결되니까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싹 잘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15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냈는데 심사하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답이 어떻게 왔냐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근데 한 케이스 있었다. 다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이렇게 15개 모은 걸 어떻게 모았냐, 이제 그런 식의 답을 주면서 했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감염되는 일도 많지는 않고 거의 없고 드물게 있긴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킬레스건의 역시나 텐션, 긴장도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 자라 들어가는 건 잘 자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자라 들어갈 때 아까 제일 앞에 붕어빵 틀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 들어갈 때 보조기나 이런 것들 적절하게 잘 착용을 시키고 재활을 잘 시켜야 나중에 텐션에 문제 없이 잘 다니는지 그렇게 말씀. 이게 이때 당시에 15케이스가 전부 다 안 녹는 실이었어요. 다 모든 케이스가 안 녹는 실이 이렇게 염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녹는 실로 하자는 걸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킬레스건이 다시 파열되는 경우, 수술했는데 또 파열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아킬레스건은 그럼 수술 안 하고 좀 보면 어떠냐, 그런 고민도 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재파열이 되는 경우가 수술을 안 한 경우에 13% 정도 됐고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재파열이 됐고, 수술을 하면 재파열이 거의 4%대로 떨어지니까 재파열을 막기 위한 게 수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나 다른 논문들도 비슷하게 8.8% 수술 안 한 경우에 수술하면 재파열이 3.6%.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수술을 안 한 경우보다 한 경우에 재파열이 더 낮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의 어떤 프로토콜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한 2주에서 6주까지는 발을 약간은 내린 상태로, 잘 연결될 수 있게 내린 상태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한 8주까지는 움직이는 각도를 좀 제한해 주는 게 일반적인 재활 프로토콜이면서, 아킬레스건 파열인 경우에는 한 8주까지는 보조기도 좀 착용을 하고 각도 제한도 좀 해야지 재활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이후에 프로토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2주에서 6주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는 약간 발을 긴장도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8주 이후에 재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 일반적인 재활 운동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마다 상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 오늘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킬레스건 파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강의나 유튜브도 많이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아킬레스건이 왜 중요한지, 수술할 때 어떤 점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모아서 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족부TV 서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